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대외무역법의 마지막 순서로 외화 획득용 원료와 기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획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외화 획득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출은 외화 획득의 범위에 해당하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주한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을 매도할 때도 외화 획득의 범위에 속하고요. 관광이나 용역 건설의 해외 진출도 속합니다. 그러면 꼭 해외에서만 물품이 인도돼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것으로서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경우도 외화 획득의 범위에 속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뭘 받았죠? 원화가 아닌 외화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조금 전에 나왔었죠? 보세 지역의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나 또 아까 자유무역 지역이 있었죠. 그리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 외화 획득용 시설이나 기재를 임대차 공급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도 다 수출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지만 외화 획득의 범위에 속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차관 자금이죠. 차관 자금에 의해서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데 이때는 어떤 통화를 받든지 통화에 관계없이 외화 획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외화를 받고 외항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용품이나 비행기에서 쓰는 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를 하는 경우에도 외화 획득으로 속합니다. 항공기나 비행기에 어떤 물품을 공급을 해도 그것을 외화 획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충교육 거래, 보안 거래로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도 외화를 보고 있습니다. 외화 획득의 범위로는 꼭 이렇게 수출이나 또 다른 해외 쪽에서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해도 인정받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를 받고 보세 지역이나 다른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차관 자금에 의해서 유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 항공기나 그 선박에 어떤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 외화 획득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화 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외화 획득을 위해서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포장재나 일회용 팔레트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죠.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포장재나 일회용 팔레트도 포함이 되고 있고, 또 외화 가득용,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 비율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도 외화 획득용 원료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 건설 및 용역 사업용 원료나 외화 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그리고 외화 획득 완료된 물품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시 하자나 유지 보수용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외화 획득용 원료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외화 획득용 원료에 속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느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출입 공고상에서 수량 제한을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했는데요. 수출입 공고에서는 수출 제한 품목과 수출 금지 품목이 있었죠. 근데 어떤 제한을 받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량의 제한을 받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수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수출입 공고에 해당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수출입 공고 수량 적용 배제가 아니라 통합 공고 수량 적용 배제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오답입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부분은 수출입 공고 쪽의 수량 제한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외화 획득을 위해서 사용되는 원료나 기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죠?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이 돼서 부가세를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제조하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무역금융을 일으켜서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 면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외화 획득을 이행해야 하는 그런 기간은 언제냐? 외화 획득 행위를 한 다음으로부터 2년의 기간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양도한다면 1년이 되겠습니다. 외화 획득용 물품의 산적 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그 기일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나 보수 유지용 원료라면 그 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은 서로 대비해서 그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 확인서를 하기 전에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죠. A라는 수출업체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죠. B라는 그 수입국으로부터 우리가 LC라고 하는 신용장을 받는데 이 A라는 업체가 제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는 제조를 하지 않고 무역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죠. 그래서 원래 받은 신용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물품을 사게 될 국내에 있는 C라는 업체에 개설해주는 신용장을 우리가 내국 신용장, 즉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이다 라고 해서 영어로는 우리가 로컬 L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국 신용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비되는 개념을 수입지에서 받는 LC를 우리가 마스터 LC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로컬 LC라는 것은 해외에서 받는 신용장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업체가 실제 제조업체한테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개설하는 신용장을 내국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내국 신용장은 어떤 경우에 발급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해외로부터 신용장을 받았을 때 내국 신용장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TT 같은 이런 송금으로 돈을 받을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 방법이 아니라 구매 확인서를 받게 되죠.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국내 업체로부터 물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매 확인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확인서라는 것은 국내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내국 신용장에 준해서 발급하는 서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승인서의 확인서의 특징은 뭐냐면 용역이나 전자적 형체의 무채물 구매를 위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물품에만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구매를 위해서도 구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외화 획득용 원료나 물품의 제조, 가공, 유통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업체가 C라는 업체에 구매 승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C라는 업체는 다시 자기가 D라는 업체한테 또 원자재를 또 사와서 제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업체, 내가 받은 구매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다시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예외적으로 사후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매 승인서는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사후 발급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매 확인서는 이제 완전 전자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있네요. 우리가 더 이상 외국한 은행 창구에 가서 종이로 된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디를 통해서 전자무역 사업자, EDI를 통해서 외국한 은행이나 전자무역 사업자로부터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서 보았던 이런 외화 획득용 원료나 기재를 증명하는 서류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용장이나 계약서는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돈을 받았다는 외화 매입 예치 증명서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도 되고 수출을 이행한 수출 신고 필증이나 뭐 다른 서류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이제 가끔 모를 수도 있겠죠. 다음 중 외화 획득 등록 완료나 기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것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급 보증에 있죠. 내국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매 확인서는 개설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신용장을 배우게 되겠지만 신용장이라는 것은 개설은행이 뭐죠? 지급 보증을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한테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내국 신용장도 개설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A라는 수출업체가 만약에 중간에 수출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라도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은 A라는 업체를 대신해서 A라는 업체가 물품을 사온 업체, 공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구매 확인서는 지급 보증이 없습니다. 발급 기간은 내국 신용장이든 구매 확인서든 둘 다 뭐가 됐다? 전자화가 됐기 때문에 다 외국한 은행이나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를 통해서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자재 금융 융자 한도 내에서만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구매 확인서는 거래 증빙 서류가 있다면 그 보유 범위 내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설 근거는 대부분 이제 내국 신용장은 수출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발급을 받고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내국 신용장에 준해서 발급하는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내국 신용장이든 구매 확인서든 둘 다 뭐죠? 수출로 인정을 받습니다. 둘 다 수출 실적으로 인정도 받을 수가 있고 영세율을 적용을 받죠. 수출로 인정받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설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면 내국 신용장이고 개설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는 것은 구매 확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라는 것은 어떤 물품이 제조되거나 가공되거나 아니면 식물이나 동물이 뭐죠? 재배되고 사육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국가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원산지를 도대체 어디다가 표시를 해야 되느냐? 모든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뭐냐면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죠.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HS 4단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반드시 수입 물품에만 해당하는 거죠. 꼭 수출 물품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산지 표시로 지정된 수입 물품만 의무사항입니다. 수출 물품은 임의사항이죠. 그러면 이 원산지 표시는 어디다 하느냐? 기본적으로 물품에 해야 되겠죠. 물품, 즉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해당 물품의 채소 포장이나 용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아마 크기가 너무 작아서 표시가 불가능하다든가 내가 이 원산지를 표시하는 마크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 물품의 품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변형을 일으켜서 나중에 다른 쪽의 상품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표시하지 않고 대신에 채소 포장이나 용기 등의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느냐? 표시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죠. 첫 번째는 원산지를 표기를 할 때는 한글로 표기를 해도 됩니다. 한글이나 한자나 영문으로 표기를 해도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험이 나올 때 뭐 일본어로 표기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원산지는 반드시 한글이나 뭐 영문으로만 표기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틀린 지문이겠죠.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언어가 있는데 한글과 영문과 한자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표시를 할 때는 판독이 용이한, 잘 알아볼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되는데 누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원산지를 부착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활자체로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시를 할 때는 제조 단계에서 주로 인쇄나 뭐 낙인, 주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제품에 이렇게 찍는 것이 뭐 곤란하다면 날인, 스탬핑을 하거나 어떤 스티커 등을 붙여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통상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죠. 그래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냥 한글로 원산지 뭐 해서 한국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한국산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메이드 인 코리아다 아니면 뭐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겠죠. 근데 국가명이 너무 길다. United States of America 대신에 그냥 뭐 단순하게 USA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원산지 표시 실무 적용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나옵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물품은 무엇이냐? 지정된 물품에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산품 중에서 제조국이란 표현이 반드시 원산지와 동일한 개념이냐? 대부분의 경우에 동일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제조국이라는 의미가 제조업체가 속한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 반드시 원산지 개념과 제조국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허위로 기재를 했다면 나중에 처벌은 받을 수가 있겠죠.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임의사항이라고 해야 됐죠.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수입 물품 중에서 지정된 물품입니다. 만약에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법령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수입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기간은 원산지 뭐 이렇게 세관, 관세 이런 쪽은 다 뭐죠? 세관장이죠. 세관장이나 시도지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반송을 시킬 거냐? 그건 아니고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서 보세구역에서 보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현품이나 다른 곳에 뭐 스티커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원산지를 표기를 하시면 되겠죠.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가 반드시 표시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례가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걸 다 쓰기가 어려운 경우, 아주 작은 물품인 경우에는 그냥 국면만 표시해도 상관이 없다. 코리아, USA 이렇게만 표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원산지 표기뿐만 아니라 이것과 병행해서 보조 표시, 뭐 라벨 등을 따로 뭐 붙인다든가 이런 보조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관세율표에 별도로 분류된 수입 용기는 용기에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한다. 그러면 bottled made in 뭐 어디 뭐 USA 이런 식으로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입 세트 물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개별 물품과 포장 용기에 모두 나열을 하면 됩니다. 어디라고. 원산지 표시 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하지만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느냐? 첫 번째,
외화 획득용 원료나 시설 기재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았죠. 지원상을 봤죠. 외화 획득용 원료나 시설 기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그리고 개인한테 보내는 뭐 탁송품이 쿠리어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탁송품이나 별송품, 여행사 휴대폰 등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수요자가 직접 쓰는 거다. 그것도 제조를 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이라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하지 않고 임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연구개발용품인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샘플 등을 보낼 때 샘플 혹은 하자 보수용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면제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경유하는 통과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수출 조건부로 면세대상, 제수출 조건부 면세대상 물품도 또 제수입 물품도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입니다. 외교관의 면세 대상 물품이나 개인의 자가 소비용 물품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 면제 중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는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여행자 휴대폰이나 이런 것처럼 소액 물품이거나 아니면 하자 보수를 위한 물품, 견본품, 뭐 통과 물품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물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완전 생산 물품이냐 아니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완전 생산 물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에서 진행되는 것은 한 국가에서 해당 국가에서 채취나 생산된 물품은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즉 농수산물 같은 이런 천연상품의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 대부분. 그래서 완전 생산 물품에 속하고요. 그런데 그 물품을 제조하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를 보겠어요. 공산품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물품을 제조하는데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죠. 그래서 2개국 이상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원산지를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을 받는데, 그러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는 게 뭐냐? 3번 기준으로 본다면 HS 6단위가 변했다면 우리가 그것은 본질적 특성이 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변경 기준으로는 6단위가 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활동, 누가 더 부가가치 활동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사용되는 주요 부품 기준으로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보실 것은 단순 가공 활동인데요. 단순 가공 활동, 즉 내가 운송이나 보관이나 판매 목적의 가공 활동을 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해당하나요? 뭐를 건조했다든가 뭐 도색을 했다든가 내가 시험이나 측정을 했다든가 이렇게 단순 가공 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단순 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을 받지 않는다. 주로 이제 완전 생산 물품도 한 나라에서 제조나 채집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 변형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실질적 변형은 2개국 이상이 관여했을 때인데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그 본질적 특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HS 기준으로는 6단위가 변경이 되었다면 그것은 본질적 특성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서 그쪽에서 작업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 원료를 사용했는데 수입 원료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즉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앞서도 보았듯이 수입 물품과 상이한 세법 HS가 6단위가 변경이 되었다면 본질적 특성이 바뀐 거니까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3번이 6단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 원가에서 CIF 금액이 제조 원가의 51%가 이상이 되어야 되고 51%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세 번이 변경이 안 된 경우다. 그러면 세 번이 변경 안 되면 물품의 제조 원가에서 수입 가격 금액을 뺀 금액이 전체 제조 원가의 85% 이상이면 다 한국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시키는 물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단순히 가공국이나 조립국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세 가격 15만 원 이하의 물품은 뭐죠?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새 해외 직구가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15만 원 이하이면 면세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한 우편물도 면제 대상이죠. 그리고 개인의 탁송품이나 별송품, 여행자 휴대폰 등도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통과하는 물품, 그리고 재수출 조건부 면제 대상 물품,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물품의 형상이나 상표 등으로 해서 원산지가 바로 파악이 되거나 인정되는 이런 물품들도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만약에 원산지를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과징금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산자부 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언제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과징금을 조금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죠. 이렇게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범위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체 금액이 3억 원 이내에서 가중하거나 경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금액을 물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단순 가공 활동을 한 사람이 가공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했다면 수출입 금액의 10%나 1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되죠. 그런데 원산지 표시 방법 표시 방법을 위반했다면 수출 금액의 10% 내지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가장 나쁜 것은 뭐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거나 아니면 오인하게 하는 이런 표시들을 했을 때는 수출 금액의 10%나 3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원산지를 표시 손상했거나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출 금액의 10%나 3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 물품의 10%나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외무역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무역 결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